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은 하는데 팍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죠. 자,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부 수급이 일정 종목으로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 영향권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개장 이후에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하는데 1,475원 선에 위에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내일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보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발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앵커 브리핑 시작할게요. 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테슬라의 수급이 강하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영향권 안에서 우리 시장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섹터가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퓨런티어, 넥스트 칩, 그리고 슈어소프트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 오르는 영향 어제부터 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굉장히 즐겁습니다. 3%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찍고 마감이 됐으니까 파티 분위기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러면서 1년 전 최고가를 넘어선 지속적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그 사람 없는 무인 어떻게 보면은 로봇 택시를 테스트 검증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상용화 초기 단계를 넘어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총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8위가 브로드컴이고 7위가 테슬라인데 브로드컴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머스크 CEO의 순자산도 시총 오르는 만큼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죠? 자, 그런데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엇갈린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즈호 같은 경우에 목표가 $530인데 매수 유지했고 댄 아이브스 웨더부시의 목표가도 $600를 유지하면서 시초 $2조 가는 길목에서 당당히 그 버팀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중립 의견입니다. 목표가 $400.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쟁도 심화되고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하는 모습.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공정 가치가 $30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구나. 이걸 좀 파악하시면서 투자 유의사항으로 삼아 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경쟁사 구글의 뭐해서 알파벳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 주당 45만 건 유료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로봇택시 같은 경우는 상용화 초기이지만 여기는 이제 활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대비, 대조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전기차 본업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1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13% 빠졌고 자동차 매출도 20% 빠졌고 막 이런 흐름인데 그래도 테슬라는 워낙 예전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슈가 된 로봇택시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장기 성장성, 그 매력에 투자자들이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 시대의 가장 강력한 주자가 애플이었듯이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면서 리딩하면서 플랫폼의 대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마치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게 또 보고서 특히나 이제 분석 자료 이런 부분에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어제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것도 이런 영향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앵커 브리핑 이어지는 데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골자무한 말씀드리면요. 우리도 화성을 탐사하는 날이 올까요? 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2030년 이렇게 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힘을 좀 빌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 지금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장성을 모색하는 와중에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거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더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차세대 발사체인 스타쉽을 활용하면서 아마 화성 탐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30년부터 31년 사이에
스타쉽에요 500kg급의 소형 탑재체를 거기에 넣어서 이제 탐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강점, 블록 소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건설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료들, 흙,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압축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주 탐사할 때도 그 기술력이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자원을 활용해서 또 그 기술을 실증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스페이스 X에 따른 우주 항공에 대한 관련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떤 또 테마를 이끌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산을 이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국내 방산 플러스 우주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체인에 있어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최근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점화제 촉발하는 요인은 스페이스 X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코스닥에 데뷔한 세네 기주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스페이스입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사인데 공모가가 16,500원인데 더블 됐었죠. 거의 뭐 45,000원 위에서 올라간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오늘 우주 항공 전반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황 상황 듣고 와서 앵커 브리핑 이어갈게요.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장 10시 6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010선 위로 재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나스닥이 소폭 반등한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그래도 반도체주가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오늘 종목별 업종별 흐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정도 짙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록불을 강하게 켜내면서 오늘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5%가량 올라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75%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납품을 확정지었고 이제 확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온 만큼 앞으로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피드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AI 밸류체인주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에서도 전력기기 3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1% 넘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오늘 소폭 오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그런데요. 삼성전기는 0.59%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두산은 0.49%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1% 넘게 강한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차별화된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줄 수 있을지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조선 방산 원전은 조금 쉬어갑니다.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도 1% 넘게 하락, 삼성중공업도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하락에서 강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방산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나시스템, LRG 넥스원, 일제히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0.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 0.9%가량 상승 중입니다. LRG 넥스원도 1.46%가량 소폭 오름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원전주들도 오늘 조금 낙폭이 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2%가량 하락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 LG화학이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2차 전지단에서 지금 EU가 내연차 금지 조항을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0.48%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0.12%가량 약보합권으로 지금 많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 부근을 경신을 했습니다. $500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타고 테슬라도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 이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여전히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좋고요. 현대 관련된 종목들, 현대 모비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대 자동차는 상승해서 지금 보합권 내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대 자동차, 기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단이 좋습니다. 휴젤이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클래시스도 2%가량 오르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휴젤과 클래시스가 동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 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단 안에서 삼천당제약이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케어젠도 1.23%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페트로는 오늘 6%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ABL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일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단 안에서 D&D 파마텍이 4% 넘게 빠진다라는 점은 특징적인데 지금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조금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데 원익 IPS 2% 넘게 오르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3% 넘는 상승, 하나 마이크론, HPSP까지 일제히 초록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0.8%가량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도 4% 넘게 상승불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장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에서 출발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일제히 양전이 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SM이 1% 넘게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엔터주들을 어제 이어 오늘까지 밀어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제히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0.62%가량 상승, 4020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402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가량 오르면서 9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그래도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그래도 시장 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동향으로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잡아보시죠.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펼쳤는데 오늘 그래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합쳐서 2,3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2,400억 넘게 팔고 있다라는 점은 부정적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선 상황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4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3거래일 연속 외인의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에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시장 상황, 매매 동향으로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도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시장 매도고요. 1,4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도 4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0억가량 코스닥 시장 담아내고 있네요. 오늘 시장은 일단 외국인이 양시장을 팔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막판까지 수급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AI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해외 분석과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 리포트를 잘 추려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제가 오늘 쭉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올려 잡는 데에서 밴드
상단이 16만 원이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AI 투자가 위축되면 삼성전자는 더 돋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좀 인상적으로 인사이트를 내놨더라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 영업이익이 아주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됩니다. 기존 대비해서 18% 정도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투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삼성전자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고 내년 기준으로 PBR도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일반 디램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디램 업황에서 봤을 때 일반 디램 가격 강세가 이 사이클을 이끌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HBM의 수요처 그러니까 고객사도 다변화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위신 또한 높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113조 원 정도 예상이 되던데요. 이게 1년 사이 한 170% 증가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모리 가격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반 서버형 디램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디램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서버 그런 부분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체 주기도 있습니다. 빠르게 바꿔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단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다 실적이 반영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평가 영역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메모리 실적 상향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고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추가 룸이 있는 게 일반 디램에 대한 캐파 증설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추가 공급만 가능하면 메모리 가격이 일정 부분 추가 상향하는 이때에 공급 증설이 되면 판매가 잘 될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실적 또한 추정치가 더 상향될 가능성을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수요처 다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ASIC, 맞춤형 반도체 관련해서 고객사가 다변화될 때 HBM 수요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HBM 매출은 2배 이상의 전망이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고객이 더 확보가 된다면 실적 업사이드는 더 원활하게 되겠죠. 4분기 영업이익은 18조가 넘어가면서 1년 사이 182%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메모리 가격 강세가 이끌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증권이 15만 5천 원 상향했잖아요. 골드만삭스도 올려 잡았습니다. 기존은 12만 3천 원이었는데 이걸 14만 원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려 잡았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메모리 가격이 역대급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낸드와 디램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사는 철저히 의리됩니다. 삼성전자가 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협상을 계속하면서 가격 이런 부분에서 타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클린룸 부족으로 증설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디램과 낸드는 뭐 소위 얘기해서 먼지 하나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정이 초공정 아주 청정하고 깨끗해야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클린룸 이런 공장을 만들어낼 때 그 인허가 부분도 있고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런 공장 하나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린룸 부족으로 증설이 제한되면 갖고 있는 재고 이런 부분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만들어내는 판매 이런 제품 이런 부분도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클린룸 부족으로 인한 증설 제한 이 이슈에서도 찾았더라고요. 내년 가격을 보면 디램은 80%, 낸드는 50%나 늘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삼성전자 HBM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내년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은 126% 뛸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구글 TPU,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직접적인 수혜주이고요. 엔비디아의 HBM4 이런 부분에서도 비중 확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봤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더 늘었는데 거의 4조 이상 뛴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이런 흐름 좀 발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AI 투자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투자는 멈추지 못할 걸 이런 느낌으로 NH투자증권에서 아침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지금 빅테크 AI 관련주의 실적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괜찮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AI 투자에 대한 거품 논란은 조정시마다 빌미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대표적으로 오라클 중심으로 해서 AI 투자 논란은 지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련 국내 주식들의 밸류체인 그 부분을 이제 건들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투자의 비가역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투자를 하면은 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쉬어서 내일을 도모하거나 투자를 중단하게 되면 영구 탈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한 거 미룰 수 없으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AI 투자의 비가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면 AI는 이게 단순 기술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것을 다 바꿔버리는데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 시스템 재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려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 기업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부 다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뒤로 백할 수 없이 대표적으로 업무 프로세서가 되겠고 IT 인프라가 되겠고 인력 구조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 쭉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필연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이것을 놓치면은 패권 전쟁에서 철저히 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OBBB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이 기업들의 AI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법안인데 이런 부분도 대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투자하면 뒤로 뺄 수 없다라는 비가역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효과 후행이라는 건데 첫 번째는 생산성에 투자하고 뒤에 효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생산성이 정체되거나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 흐름을 보면은 그런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인프라를 초기에 구축하고 조직을 재설계하는 비슷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맨 처음에는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근데 일정 부분 물도 끓는 물 그 점도 이후에 끓는 것처럼 임계점 이후에 생산성이 급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경로 J커브라고 표현하면서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J커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던데요. J는 그 알파벳을 생각해 보시면 약간 떨어졌다가 어느 임계점 이후에 확 수직 상승하는 것을 이제 J커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파벳 모양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AI 투자도 임계점 이후에 가파른 수직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라도 피지컬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것에 대한 먹을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AI 투자 효과를 실물 경제에 접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조업 부분에서 있을 거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생산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와중에 그래서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로봇,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게 우리가 최근
또 머니코드에서 밝혀드렸듯이 로봇과 자율주행 이쪽인데 결국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그리고 전 세계 흐름 미중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AI 투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NH투자증권이 굉장히 긴 보고서로 설명을 했고요.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로봇 비중에서 큽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합니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최근에 주가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근거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로봇과 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강국이라서 자동화 시설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핵심 부품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 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국 실현을 위해서 돈을 쓸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법을 이런 부분은 잠시 있을 수 있어도 결국 투자를 할 것이고 그 생산성 효과는 뒤쪽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AI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굉장히 긴 보고서 골자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우주 관련주가 좀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증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리포트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스페이스 X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잠잠했던 우주 관련주가 좀 빵 뛰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IPO 목표인데 사실 시기, 밸류 그리고 성사 여부는 불확실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기준점을 형성시켜줄 가능성, IPO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일 것 같고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다면 대규모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뛰어든 나라도 많죠. 미국과 중국 대표적이고요. 스페이스 X향 해서 이제 먹을거리는 어디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스페이스 X에 되는 납품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 한 축에 있는 거고 우주 산업 관심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면서 우리나라 근데 우주 항공이 대표적으로 방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정한 거긴 하지만 우주 관련주가 방산을 끌어당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주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실적, 앞서서 반도체 AI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실적을 보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우주 밸류 체인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발사, 두 번째 위성, 세 번째 지상 체계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발사, 위성, 지상 체계에 대한 관련주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인데요. 누리호 체계 종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로켓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성 쪽에서는 이미 한국 항공우주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성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 체계 쪽은 LIG 넥스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운용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매출 비중이 얼마냐고 따져봤을 때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수주 가능성이 있고요. 밸류 재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네 종목 방산이긴 하지만 우주와 연결돼 있다라는 중요한 포착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잠시 언급되면 올해 정부 예산이 우주 수송과 우주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미 이제 배정됐는데 작년에 한 8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더 늘었거든요. 1조고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5대 임무 쪽에서 강하게 좀 앞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하나에어로페이스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에스토니아와의 천무 계약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매출 2.5%로 최소 단위가 2,810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재공시 예정이지만 만약 이게 정말 이루어지면 좀 하나의 또 획기적인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에스토니아와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다연장 로켓을 천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된다면 유럽 내에서 천무 공급한
계약 맺은 두 번째 국가가 되는 거고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익도 내년에 38%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7년은 26% 늘어날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지금 사실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와 계약 이 이슈가 있기 전에 미군 로켓을 생각했대요. 근데 미국 쪽 로켓 만드는데 워낙 리딩 타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나라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납기 속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요구하고 빠르게 결과를 가져다주는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벤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품질이 비슷한데 또 방산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28% 저렴하다. 그러니까 저렴도 한데 품질은 괜찮은데 납기도 빨리 한다라는 K방산 이것을 실증해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 130만 원 제시한 이유 이런 부분 K방산이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로 구조적으로 연결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좀 숨을 죽이면서 보자.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서 다행인 듯한데 환율은 여전히 좀 높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4,000포인트가 깨지니까 또 그죠? 4,000포인트가 왜 깨지느냐 또 굉장히 또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등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등을 준다라는 것을 아느냐? 그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사이클대로 가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제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고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고 조정을 받고 났으니까 그 뭐 테슬라가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반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을 너무 이론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주가가 빠지면 또 뭐 환율이 어때요? 외인이 팔아요? 뭐 그런 거와는 무관하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폭넓게 보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좀 움직입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막 50만 원 깨진다 뭐 하나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55만 원과 60만 원을 어떻게 시도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만하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보면서 이런 와중에 시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왔던 종목들이 뭐냐면은 신규 종목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아크릴이 거의 뭐 1조가 넘는 그런 어떤 대금이 터졌는데 오늘도 나이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아크릴이나 나이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실질적인 어떤 내재 가치를 보면은 전부 신생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도의 어떤 대금을 분출해서 할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시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이틀 전에 상장했던 TMC 같은 애들은 내재 가치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믿었다가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조정을 보고. 그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 시장을 조율하는 누군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리드해서 뭐 이 시장을 이끌어간다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너무나 큰 욕심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들어가셔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은 것이고 왜 지금 시장이 안 가느냐 내 포트폴리오를 짜놨는 이런 종목들이 그저 대형주들이 안 가느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시장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은 이 신규 종목 지금 수급이 지금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수급이 좋고 지금 보면 에임드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상장해가지고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잘 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세력주들이나 뭐 급등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5일선이란 말이에요. 5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양봉을 펴준다. 그거는 뭡니까? 의도된 어떤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뭐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대통령이 뭐 탈모 관련한 그죠? 이 건보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오늘 또 위더스 제약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JW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보고 있지만 신고가를 썼거나 이런 종목들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지만은 시장에 순응하는 그 투자자만이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잘 순응하는 방법 매번 알려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온 이난희 파트너의 오늘 하루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를 이해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챙겨드릴게요. 잠시만요. 미국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11월 들어 고용은 소폭 증가로 돌아섰지만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노동시장 경직이 심화되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했으나 실업률은 4.6%로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이 10만 5천 명 감소한 영향도 컸다. 이런 둔화 속 약한 회복 신호에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62% 하락, S&P 500은 0.24% 내린 반면 나스닥은 0.23% 상승했다. 연준의 단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중반 첫 인하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 유가 급락으로 엑손모빌, 쉐브론 등 에너지주는 약세를 보인 반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기술주는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는 연준이 즉각적인 완화로 움직일 근거가 되긴 어렵다며 향후 물가 흐름이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앞으로 뭐 경제 지표 발표도 되고 중요한 이벤트 이슈도 좀 상당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또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깜깜이었는데 좀 발표되는 거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고 지금 연준 차기 회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이게 내년 전반적으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서 네. 이 진단부터 네.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FOMC 12월 달 어쨌든 잘 넘기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시장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때 12월 FOMC 때 8월 의장이 이제 향후 지금 발표되는 그 통계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지만 좀 바람을 좀 빼놨죠.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제 고용 지표를 앞으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볼 텐데 고용 시장을 파월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셧다운 장기화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너무 부풀려졌거나 왜곡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몇 개월치를 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월 수치는 그 미국의 고용 신규 일자리가 마이너스 10만 개 감소, 10만 개 감소인데
이번 11월은 또 한 4만 개 또 증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2월 수치까지 다 놓고 평균적으로 3개월간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방향성을 보면서 1월 달 FOMC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좀 내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이 크게 급등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그 이유는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CPI 발표 중요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 강도는 좀 낮았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지만 않으면 큰 이슈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 차기 의장 후보에 갑자기 원래는 2명의 케빈이었죠. 예, 2명의 케빈 원래 해시시 엄청 앞서가다가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었는데 뭐 거의 확정적인 느낌까지 한 달 전까지 받았다가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케빈 워시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트럼프가 또 다른 이제 워시 또 다른 케빈도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역전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해시시 마음속에 들긴 하지만 아마도 주변에서 해시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 코멘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주변에 귀를 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둘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진짜 숨어 있는 뒤에서 숨은 사람은 해시과 워시가 아니라 베센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장관이요? 네, 재무장관 베센트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되든 실제로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저 발 뒤에서 저기 이 대왕 대비 마마가 뒤에서 수렴청정 하듯이 아마도 베센트가 뒤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베센트에 그래서 그 코멘트에 상당히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역 연은장은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살아야 된다. 사실 지금 아무 데도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FOMC 위원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장에 다행스러운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연은장, 총 12명의 지역 연은장이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5년에 한 번씩 전체를 물갈리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지역 연은장 물갈이에 소위 그 트럼프 친화적인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냐 여부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해시냐 워시냐 보다도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베센트의 코멘트와 지역 연은장의 친트럼프적인 인사가 얼마나 드러나냐가 오히려 내년도 전반적인 미국 통화 정책에 더 큰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현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누가 되든 될 거니까 그냥 그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약간 그래서 예전보다는 흥미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목은 되더라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유동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도 인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있었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잘 반영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유동성 장세가 받쳐줄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기대는 높은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거기만큼은 다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좀 아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은 어쨌든 이제 금리나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속도 조절은 하고 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작년 여름 이후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갔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이 이럴 때 전 세계가 다 같이 금리나 사이클에 같이 동참을 하면은 이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좋을 텐데 이것이 서로 좀 약간 엇박자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이후에 24개월간 2년간 누적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제일 많이 했을 때가 313회 인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그때 250여 했고요. 이후에 지금까지
2022년에 한번 전 세계가 좀 그 물가와의 전쟁 때문에 한번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인하 턴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게 316 정말 많죠. 예. 2008년 금융위기보다 지금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상승, 네네네. 예, 인상 사이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은 드디어 내년부터 멈춘다고 지금 사실 얘기가 돼 있어요. 나머지 남미 일부에서는 인상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미국만 나홀로 인하 나머지들은 멈추거나 인상하는 상당히 특이한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의 관건은 히든 카드는 우리 가까운 나라 옆에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예, 네. 중국도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11월 수치까지 지금 소비도 안 좋은데 지금 산업 쪽도 별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경기 부양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뭐 인상이나 멈춰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이 본의 아니게 손을 맞잡고 소위 인하 사이클로 같이 진입을 해준다면 그러면 의외의 유동성 장세가 우리가 랠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열리느냐 마냐의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글로벌 각국의 금리 이런 전략들을 보면은 미국이 나홀로 역행하는 건 맞네요. 그런데 어찌 됐건 시장이 원하는 답을 좀 들으려면 중국의 그 목적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네.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중국 더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이제 대표님 내일 새벽입니다. 벌써 다가왔는데 연말 어떻게 보면 증시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분수령 내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호실적인 것만은 분명할 거다. 당연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금 디램 선물 가격들 아마 현물 가격들 보시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직도.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제 당연히 지금 아마 마이크론이 가장 최근 수치까지가 업데이트된 실적이 나올 텐데 당연히 호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확실히 제가 전에도 구글 진영 그다음에 오픈 AI 진영 갈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보시면 10월 이후에 주가 차트를 제가 여러 주요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맨 위에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이크론 있고요. 브로드컴은 최근에 급등, 그다음에 최근 3, 4일간 급락하면서 거의 지금 10월 초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엔비디아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요. 근데 지금 오픈 AI 진영인 지금 오라클 코이브는 정말 땅을 좀 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구글과 오픈 AI 진영이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 모두에게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데는 가만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성과가 나쁘진 않죠. 물론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우리가 10월 달, 9월 달에 엄청 상승을 봤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횡보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사실은 미국의 AI 관련주들의 흐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든 오픈 AI든 양쪽 진영이 다 지금 구애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아래에 가 있는 오라클이나 코어위브 같은 데는 다 빚내 갖고 지금 부채 주도형 AI 투자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네,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그거. 예, 근데 저들의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난주 이어서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까지 올라가 버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들이 계속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소위 수요가 지속 가능한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내년 상반기 적어도 길게 하면 내년까지는 전혀 실적에 이슈가 없지만 그 이후의 그림은 저 아래에 지금 헤매고 있는 오라클과 코어위브 같은 데가 잘 좀 되살아나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저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봐야만 우리가 SK하이닉스의 향후의 주가 상승 탄력 여부가 좀 더 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섹터가 좀 뜹니다. 최근 그런 움직임이 들썩들썩한 게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쭉 기사를 찾아보다가 월가의 큰 손들이 AI에서 우주로 관심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주도 투자하려고 하면 스페이스X 아주 비상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슬라 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은 최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이 다 그 있잖아요. 합도 장착되는 신기술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에서 산타랠리가 촉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AI가 지금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 실적은 잘 나오지만 근데 반면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미래 꿈이 있는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소위 투자자들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어찌 보면은 뭐 새로운 이제 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갈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만큼 꿈을 보는 데들은 또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로 아마 그것이 일정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와 맞춰서 뭔가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우리나라 또 우주 산업도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그 업무 보고하면서 우주항공청한테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소위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자금 확보 그것도 또 대통령이 약속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당분간 요 분위기는 갈 텐데 다만 이쪽은 실적보다는 결국은 그 소위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자체도 사실은 그 실적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분야는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엔 스페이스X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소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또 내년도 상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쪽 분야, 소위 그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쪽의 그러한 상장 모멘텀이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그 모멘텀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위 기회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무라 증권이 내년에 환율이 1,380원까지 안정화되고 코스피 5,000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면. 네. 근데 지금 오늘 환율이 1,476원이거든요.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좀 과제인 듯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연초로 되돌아간 높은 그 환율 부담은 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이건 수급의 이슈가 큰 거고, 소위 펀더멘탈이죠. 우리 기초체력은 내년에 워낙 강세 쪽으로 간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노무라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발 무역수지 흑자 개선 이것 자체는 경상수지 개선으로 나가면서 당연히 원화 절상 압력이 클 수밖에 없겠다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반도체발 주가 상승 탄력 플러스 하나 더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자체적인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같은 또 자사주 소각 이런 논의들 자체가 소위 5천선을 목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저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너무 이제 환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잘 보내야지 내년을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확실히 네. 지금 AI 집중돼 있는 투자가 위험하다는 걸 이미 지금 최근 한 달간 잘 보여줬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간 업종 로테이션이 경기 순환 방어 쪽으로 많이 갔고 사이즈 규모도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많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이번을 업종 다각화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번 남은 기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리고 연말 전략 쭉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활발한 또 활약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냈다. 범인으로 지목된 중국인 전직 개발자 A는 쿠팡의 회원 인증 시스템을 설계했던 핵심 엔지니어였다. 금전 요구도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다. 남은 건 왜다? 내부 불만이었을까? 아니면 조직의 허점이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개발자 리스크가 기업 리스크로 번진 사례로 본다. 쿠팡처럼 기술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개인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글 출신 이혜민 의원도 회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이번 사건은 분명한 신호다. 기술 성장주일수록 보안 체계와 내부 통제가 곧 밸류에이션 리스크다. 데이터는 자산이지만 보안은 그 자산의 신뢰를 담보하는 숨은 지표가 됐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연말답게 조금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2025 연말 결산 과자 시상식입니다. 심사위원은 저 혼자인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과자 2-3개씩은 꾸준히 먹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서 먼저 올해 과자 트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과자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자가 유행을 만들고 또 유행은 무조건 과자가 된다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칸초입니다. 이름 이벤트 하나로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과자 안에 실제 이름이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부터 친구 이름 그리고 아이돌 이름을 찾는 소비가 확산됐고 과자는 이제 먹는 간식을 넘어서 참여하고 인증하는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말차입니다. MZ 중심으로 퍼진 말차 열풍이 올해는 과자 코너까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말차 초코송이, 말차 빼빼로, 말차 초코파이까지 말차와 콜라보를 안 한 제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말차 과자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신박했던 건 이 SK하이닉스의 HPM 칩 과자, 다들 기억하시나요? HPM을 허니 바나나 맛으로 재해석하고 모양은 진짜 반도체 칩처럼 만들면서 정말 신박했었는데요. 이처럼 색다른 트렌드가 넘쳐났던 올해의 과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25년 연말 결산 과자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스테디셀러상입니다. 1등은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 그리고 순서대로 롯데웰푸드 빼빼로, 농심 켈로그의 프링글스, 그리고 꼬깔콘이 순서대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늘 상위권을 지키며 꾸준함의 힘을 보여준 제품들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어서 최강 성장상입니다. 수상작은 오리온의 포카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이기도 해서 정말 기쁜데요. 상반기 매출 544억 원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이 8.1% 증가하며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대상, 올해의 과자입니다. 영광의 대상은 바로 새우깡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매점 기준 매출 578억 원으로 스낵, 초코, 비스킷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과자 매출 1위로 지난해에 이어 정상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연매출 1,000억 원을 넘는 메가 브랜드 등극도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미 2022년에 한 차례 달성한 기록이 있는 만큼 이관왕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상작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리온입니다. 포카칩을 만드는 회사죠. 오늘 IM증권에서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리온의 안정적인 마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서 영업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법인의 고성장세 그리고 춘절 효과가 더해진 1분기 영업실적 성장세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농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농심이 국내와 미주에서 진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K-팝 데몬헌터스의 협업 제품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협업 제품 판매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4분기부터는 해외 매출 개선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내년에는 또 수출 전용 공장 가동까지 예정돼 있어서 농심의 해외 확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 과자 시상식 대상은 새우깡 그리고 성장상은 포카칩이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 대상은 포카칩 오리지널 맛 그리고 스윙칩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대상 과자는 어떤 건가요? 올해 재밌는 과자 트렌드가 많았던 만큼 다들 최애 과자가 다를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처럼 신박하고 또 맛까지 있는 과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상식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혼자 선정하고 혼자 시상하는 혼자 시상식 잘 봤습니다. 그 과자 얘기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5끼, 6끼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시세끼잖아요. 중간중간에 과자를 먹는데요. 그래서 오레오나 이런 그런 것들 있죠. 감자칩 같은 거, 레이스. 그래서 펩시콜라라던가 오레오 만드는 회사, 이런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있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5끼, 6끼를 먹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뚱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락을 안 싸지만 굉장히 급식이 잘 나오잖아요. 가끔 뭐 부실 급식이나 벌레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랍스터 나오는 교실 급식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급식이 그렇게 잘 나오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M&Ms나 이런 거 싸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과자 회사가 좀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리가캔바이오를 데려가도 오리온이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어쨌든 과자 회사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그 뭐 파리바게뜨나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데몬 헌터스 발도 받질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이 반도체, 바이오 이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식품 회사들이 완전히 지금 소외되고 있는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빙그레도 가고. 빙그레가 빙그레 웃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빙그레가 빙그레 웃길 바라지만 오늘 이 종목은 빙그레가 빙그레 웃기를 바랄 처지가 아니에요. 본인도 못 웃고 있거든요.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걱정 많으시죠? 왜 삼성전자, LG전자, 백색 가전은 LG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또 가전을 많이 차지해서 백색 가전은 LG다라는 말도 무색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성 시절부터 사랑했던 그 LG전자 아닙니까? 에어컨이나 세탁기나 뭐 스타일러 하면은 LG전자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필수 소비재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 소비재가 아니라 거의 LG전자 제품이 하나는 있을 정도로 필수 소비재격이 됐어요. 뭐 그래서 식상해서 그런가요? 정말로 정말 답답합니다. 삼성전자를 한 주당 가격이 비싸서 옛날에 SK 하이닉스를 사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가전 쪽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한 주당 비싸니까 LG전자를 사던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였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완전히 저희가 돼버렸잖아요. 저희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오히려. 근데 지금 똑같은 처지였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주당 가격이 비싸서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사고 전자는 LG전자를 사던 시절에서 근데 그런 어떤 대신 사던 그런 처지였는데 SK 하이닉스는 1등이 돼버렸고 LG전자도 어떤 똑같은 테크트리를 탈 수가 있었는데 애플카 얘기 나오고 뭐 이럴 때 반짝했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자, 기업개요 보겠습니다. 언제 오르려는가 이거. 자, 기업개요 보면은 2002년도에 LG전자 및 정보통신사업부로 인적 분할을 했네요. 인적 분할 돼가지고 LG전자 주전자 이렇게 바뀌었나요? 주전자인가요? 자, 주식회사죠. 자, 어쨌든 2025년도에 베어 로보틱스. 아, 로보틱스도 있네 저거. 이거 뭐가 뒤에 커뮤니티에 나오겠지만 저런 얘기가 나와요. 뭐가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집안은 뭐가 안 돼도 되고 안 될 집안은 뭐가 붙어도 안 돼요, 저게. 지금 로보틱스만 붙어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로보틱스가 붙어도 안 날아가요. 며칠 전에 뭐 했어요, 그거? 뭐였죠? 그 원익홀딩스인가요? 그것도 반도체 기업 장비 회사였는데 로봇 붙어갖고 날아갔잖아요. 원익홀딩스 텐베거 났잖아요. 지금 로봇이 붙었는데 왜 안 되죠? 그렇죠? 희한합니다. 자, HS, MS, ES, VS. 자, 지금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저게 자꾸 영어로 바꿔가지고 저희 뒤에 S는 솔루션이죠. 저기 삼성전자는 뒤에 E를 붙여가지고 익스피어런스 경험을 중시한다고 익스피어런스를 붙였고 쟤는 또 솔루션을 좋아해요. 다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게 홈이죠, 홈. 그다음에 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고 저 에코, 그다음에 V가 바이클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그 가전 있잖아요. 그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거 그게 홈 저기고 MS 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보는 그 TV 이런 거. 그러니까 저게 주력이죠. 앞에가 저게 주력이고 에코는 B2B고 기업 간한테 하는 거고 바이클은 이제 전장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이 있죠. 저게 저래도 안 가네 보니까.
LG노텍은 또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2위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씬에서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지금 또 애플은 나중에 그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애플하고 저 오픈 AI 저거 있죠. 샘 알트먼이 또 그런 얘기 했더만요. 결국에 기기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를 그냥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잖아요. 전용 AI 기기가 시대를 지배할 거래요.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LG노텍이 애플의 그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삼성 갤럭시는 삼성전기고. 자, 근데 LG노텍까지 5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됐는데 저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생활 가전도 있고. 그렇죠. B2B로 지금 에코 쪽도 있고 바이클 전장 사업도 요즘에 뜨니까 그것도 있고 애플에 관련된 주요 부품 회사도 있는데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 건가요? 자,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0.6% 증가, 외형 성장이 역시 더디고 있고 영업이익은 21.2% 가면서 마진도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65.3% 실적이 다 좋지가 않네 일단. 자, MS 부분은 아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고 했죠. 그래서 보는 거 TV 수요가 감소. 맞아요. 요즘에 TV 컴퓨터가 이게 지금 다 그냥 이게 세로로 보다 보니까 물론 TV가 그래서 세로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세로로. TV를 세로로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TV는 16대고로 보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화질 하는데 더 이상 이게 고화질이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인간의 눈이 이제 잠자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은. 인간의 눈이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나온 거 정도면은 그 손흥민 선수 슛할 때 그 잔디밭에 잔디 쪼개지면서 흙 튀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는데 중국 업체 경쟁 심화 저게 심한 거죠 지금. 전기차고 뭐고 전자제품 다 하이얼이고 뭐고 다 들어와서 엄청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어컨 선풍기 이거 아니 요즘에 이제 전기 난로 많이 나오니까 겨울철이니까 전기 난로 이런 거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알리는 더 싼 거예요. 아마 몇천 원짜리도 있을걸요? 이 어떻게 그 마진을 맞춥니까, 우리가 인건비로? 자, 그리고 HS 부분은 프리미엄 제품 수요. 저기가 좀 그래도 요즘에 오브제라던가 이런 거 비싼 거 있잖아요. 삼성은 비스포크 있고. 그런데 구독 사업도 하고 막 하는데 저 부분이 영업이 개선되긴 했는데 저거 하나로는 한계가 있네요. 그렇죠? 저게 예전에 그 가전 부분이고. 자, AI 기반 도구로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AI 설계 시스템 R&D 생산성 극대화, 뭐 등대 공장 선정도 됐고 등대 공장이 이제 그 반장 같은 개념이에요. 저거를 따라해라. 표본으로 등대 같이 되는 거. 등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불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런 특성처럼 등대 공장 세워주고 이런데 저런 거는 뭐 AI 하고 저런 거는 사실 저기고 주변 얘기고 본업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좋은 이슈가 있나요? 있는데, 이거 옛날에 나온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마이크로 TV라고, 이거 조금 더 정교하게 보이는 건데, 아까 계속 말한 거예요. 이게 눈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LCD부터 시작한 거죠, LCD. LCD에는 뒤에 백라이트라고, 비추는 게 백라이트 유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백라이트 유닛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로 RGB TV면 RGB가 저기 레드, 그린, 블루잖아요. 그 색상이 3개로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그 LCD보다 백라이트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얼로 들어고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발광하는 건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이제 LG 마이크로 RGB 에보가 이제 그 CES가 곧 열리잖아요. 내년도에 라스베가스 항상 연초에. 근데 거기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게 얼마나 LG전자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겠고. 자, 뭐 마진은 원가는 축소를 시키겠지만 중국산이 워낙에 싸게 들어오고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요즘에 세로로 본다는 거 아시죠? 쇼폼을 세로로 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게 가로로 들고 게임하고 이랬잖아요. 요즘에 다 세로로 펴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쇼폼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게 힘든 겁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자, 그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아쉬운 얘기만 가득하겠죠. 자, 사탄 랠리가 따로 없네. 저런 걸 지금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연구하나요? 자, 저 넷플릭스까지 그대로 들어있는데 저 자막만 어떻게 저렇게 요즘에 바꾸기 쉬우니까요. 자, 황정민 씨죠? 코스피에는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장비 만든다고 해도 로봇에 투자해도 저거 제가 오타낸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투자해도 칠러를 해도 뭐래도 아까 말한 대로죠. 뭘 해도 안 돼. 뭘 붙여도 안 돼. 지금 로보틱스를 붙여도 안 되고 칠러도 저거잖아요. 지금 저게 칠러 종목으로 뜬 거 있죠. 근데 얘는 칠러를 해도 안 떠요. 그리고 오늘도 나가리 이게 제일 심한 게 짜증난다. 이게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뭐 좀 극단적으로 코오롱 티슈나 신라젠처럼 그냥 충격적으로 뭐 LG전자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충격적으로 그냥 정말 땅에 곤두박질 쳤다가 나중에 뭐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건 또 너무 힘든 얘기지만 하도 안 나가니까. 코오롱 티슈인처럼 4년 쉬다가 돌아와서 대박 났잖아요. 지금 인보사가 부활하면서 물론 4년 동안 거래 정지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지만 자 충격요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충격요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름 테라퓨틱 요즘에 또 핫 뜨거운 종목이죠. 자 에임드 바이오랑 오름 테라퓨틱스 평행 이론이죠. 오름 테라퓨틱스가 먼저 상장되어 있었고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되어 가지고 그저께도 상한가 갔죠. 여기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름 테라퓨틱하고 에임드 바이오가 약간 비슷한 어떤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오름 테라퓨틱스가 에임드 바이오 상장하기 전에 미리 올랐어요. 상장하고 나서 에임드 바이오가 막 상한가 3번인가 가고 근데 오름 테라퓨틱스는 또 가요. 계속 가고 있어요. 자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특례 입학을 한 거죠. 특례 입학. 자 근데 특례 입학을 했는데 자 워낙에 잘 가고 있어요, 지금. TPD2 기술을 개발해서 DAC.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항체 약물 접합제가 아니라 순서가 지금 ADC가 DAC로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차세대 항체 분해 약물 접합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다. 어쨌든 간에 ADC든 DAC든 지금 이 부분이 뜨거워요, 이쪽이. 워낙에 뜨겁고 그다음에 비임상, 임상, 승인. 그러니까 이게 상업화 도달 비율이 낮죠. 저게 그 코오롱 티슈나 신라젠이 무너졌던 저 부분이잖아요. 비임상, 전임상, 동물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임상 3상 통과해서 신약 개발되는 그 단계가 수조 원이 들고 10년, 15년, 20년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코오롱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도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택한 모델이 저건 거죠.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까지만 가놓고 그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 몸값을 최대치로 높여서 수출해가지고 마일스톤 받으면서 또 파이프라인 갖고 나가고 그 모델 정착시켜서 지금 알테오젠부터 다 성공 케이스를 사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신약 개발에 대한 꿈을 이제 접어버리고 다 저 모델로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 모델로 가는 거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HLB랑 코오롱 티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기다리면 알아서 오름 테라퓨틱 이런 지금 저기 문장도 만드셨는데 가봅시다. 자, 다 지금 오름 테라퓨틱은 다 저렇게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자, 라이선스 아웃을 상장 이전에 미리 했어요. 그래서 기술 상장 특례 시켜준 거예요. 아직 돈은 못 벌지만 이렇게 저기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네. 앞으로 알테오젠처럼 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된 거예요. 상장 전에 했던 게 BMS에다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이죠. 여기다가 ORM 6151을 라이선스 아웃했어요. 선급금으로 1,300억 원을 이미 받았거든요.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본 거죠. 거래소가 그걸 봐준 거고 퍼스트 인 클래스 첫 번째 신약입니다. 첫 번째 신약 물질이고 항체 분해 접합제 그러니까 DAC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저응증은 보니까 골수성 백혈병 요쪽이네요. 저쪽이고 지금 현재까지 승인된 DAC 치료제가 없다. 그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예요. 이 지금 기존에 나온 약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들어가는 게 퍼스트예요.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보니까 마일스톤 총 규모가 1,182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BMS가 앞으로 남은 임상을 진행해요. 그다음에 임상 단계가 진행이 되면 그때마다 이제 오름 테라퓨틱스에게 주는 거죠. 마일스톤을. 그게 만약에 알테오젠처럼 상업화가 되면 이제 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어요.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되면 이제 정말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장 당시 이 마일스톤 수치 시점을 내년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마일스톤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름 테라퓨틱스는 그동안 발생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게 늦춰지면 또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다 오름 테라퓨틱스 저거 이름 가지고 장난친 그거밖에 없어요. 자, 꿈인가 생시인가. 자, 물론 저건 좀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 뭐 저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장이 워낙 좋으니까요. 저렇게 주담대라고 하죠. 주식 담보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분이. 받아가지고 지금 10억대의 자산이 생긴 상태거든요. 지금 저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제대로 난 거죠. 아니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막 완전 마이너스가 나면은 정말 큰일인데 저렇게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얘는 진짜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오르는 게 너무 신기함. 니값 하는 건가? 이게 지금 한 명이 올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올린 건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니값이라고 하죠. 이른바 니값.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뭐 알테오젠도 그러잖아요. 뭐 너 이거 알테오젠 이렇게 잘 오르는 거 알테 뭐 이러던데 오름 테라퓨틱스는 다 이래요. 이름이 오름이니까 이게 만약에 내림 테라퓨틱스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름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바이오라서 그 내리는 거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내림이 동음 이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아서 오른다. 이게 매일 오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이거.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요. 지금. 자, 그래서 니값 지려분호 바이오 무덤 파는 날 혼자.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 떨어져도 올라요, 지금. 바이오가 지금 오늘은 그나마 반등하고 있죠. 그렇죠? 알테오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 코롱 티슈 같은 경우 5%, 7% 마이너스거든요. 어제도 다 떨어졌고. 근데 얘는 혼자 계속 올라요. 얘랑 에임드 바이오 둘이. 자, 그리고 기다리면 알아서 오름 테라퓨틱. 전부 다 그거죠. 니값이라던가 오름 테라퓨틱스 이름에 관련된 걸로 다 지금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또 저런 거죠. 만약에 주가가 내리면 또 뭐 다들 제목 학원 다니시니까 저걸 어떻게 또 오름을 어떻게든 뭐 내리는 걸로 변형시켜서 올리셨겠죠. 근데 지금 잘 되니까 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자, 이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하나 꼽았습니다. 자, 오늘도 오름 테라퓨틱스 꼽았는데요. 이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이미 이렇게 밈을 올려놓으셨어요. 정말로 이런 밈이나 제목 학원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주식보다 이런 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아빠 우리는 왜 부자에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아빠가 2025년에 오름을 샀거든요. 진짜 부럽네. 이거 옛날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주가가 엄청나게 곤두박질쳐가지고 망가진 기업이 있었는데 그 여의도의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그거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여셔가지고 오늘부로 폐업합니다. 이걸로 돈 벌어서 그걸 붙여놓은 게 지금 커뮤니티에 나돌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왜 부자가 됐냐 아들이 물어보면 나 이 바이오 주식 사서 이렇게 됐다 했는데 바이오 주식이 정말로 이렇게 한 번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 끊어요. 코오롱 티슈진 4년 동안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돼서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완전히 부활하고 있잖아요. 그 맛 때문에 그 손맛 때문에 바이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지금은 내실이 굉장히 많이 있어졌죠. 어쨌든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올릴 정도로 수익이 나서 올렸겠지만 이렇게 안 나신 분도 오름 테라퓨틱스를 지금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면 좋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아들이나 딸이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10년 뒤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얘기를 우리가 해봅시다. 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부자가 된 거야? 왜냐하면은 아빠가 2025년에 오름 테라퓨틱스를 샀잖아.
미국에서 11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4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애매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은 일단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오름세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는 0.56%가량 오르면서 4,0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오름세를 유지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4,020선 재회복에 성공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4%가량 빠지면서 91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200이 0.92%가량 오르면서 566포인트 지나갑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그래도 상승세가 나타난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매매 동향으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잡아보시죠. 일단 오늘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은 1,0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5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팝니다. 2,700억가량 팔면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0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외국인이 2,000억 원 넘게 팔면서 강한 순매도를 오전장 들어서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4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함께 열어보시죠. 1,4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 대비해서 9원가량 올랐고요. 정부가 외환 스와프 연장 등 계속해서 이 국민연금 등판 등 소방수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480원까지 오늘 넘어섰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고환율 부담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4,020선을 회복해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더블을 기록했는데요. 2015년 설립된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설계 및 제작부터 운용 및 분석 서비스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의 연속적인 발사, 교신 성공을 통해 기술력을 우주 환경에서 직접 검증한 바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는 지난 8일에서 9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는데요. 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증거금만 약 2조 4,820억 원을 모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는 8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인 16,5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한 나라스페이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200% 넘게 오르면서 49,50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탈모 치료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었죠.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약가 인하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위더스 제약은 탈모 주사제와 경구용 치료제를 중심으로 R&D 속도를 높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서 바르는 탈모약으로 주목받은 현대약품 주가도 동반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약품과 유통 판권 계약을 맺고 있는 이탈리아 제약사의 남성형 탈모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위더스 제약 주가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중 상승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고요. 22%가량 급등 중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10,000원 선도 넘어서면서 1,73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더스 제약과는 다른 흐름을 가져가는데 오늘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 6% 넘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방산 방탄 솔루션 기업인 삼양컴텍이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사업 물량 중 1차분 116대에 대한 방호 부품 및 연료 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수출 사업의 2차분 64대는 2026년에 공급 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사업에 적용되는 특수 장갑과 연료 탱크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 계약 규모만 868억 원에 달합니다. 삼양컴텍은 그동안 K2 전차와 지상 전투 차량에 방탄 솔루션을 공급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복합 소재 기술력을 강화해 왔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K2 전차 2차 수출 사업의 생산 단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편 삼양컴텍은 현대로템과 최근 K2 전차 방호력 향상을 위한 50억 원 규모의 K2 전차 PL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양컴텍 0.8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3,2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주가가 장중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1.05%가량 상승 18만 3,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CPI 발표 그리고 PCE 발표까지 이번 주 모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4,020선을 회복해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뉴스로 말씀드린 대로 그 삼양컴텍이라는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떠한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을지 주가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호진 탁교원 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차용 장갑 공급 계약이잖아요. 예. 근데 장갑은 뭔가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또 그런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예, 예. 그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드린 삼양컴텍에 대해서 이제 본질이 이제 전차용 장갑이기 때문에 장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잘 인지하시면 나중에 삼양컴텍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쓰는 이제 손에 쓰는 장갑, 그 장갑이 아니고요. 그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손에 끼는 장갑은 손바닥 장자를 쓰는 장갑이고요. 이 오늘 소개시킨 삼양컴텍의 이제 전투용 장갑은 이 갑자가 이제 갑옷할 때 갑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때 그 뭔가 외부에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공격에서 나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준 게 네. 갑옷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차에다가 그런 외부의 공격을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장갑이다. 그런 갑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탄 이런 예, 느낌이 예. 드네요. 근데 이제 사실 전차 한 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걸 이제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예. 그리고 일단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잖아요. 그 예. 계약 내용도 혹시 아시나요? 예, 예. 그 전차가 한 대가 우리나라는 좀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그보다 훨씬 그 단위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전차 한 대가 200억이면 싼 게 200억이고 많아지면 800억, 1000억이 되는데 이러면 전차 한 대가 사실 외부의 공격에 그 노출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 기능 상실한다. 무기 기능도 없고 달릴 수도 없다. 이러면 사실은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차를 보호하는 건데 삼양컴텍이 이제 12일 날 현대 로템에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868억 원이고 전년 매출 대비 무려 61%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가 눈에 띄는 공시인데 이 정도로 사실은 전차에 필요한 장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시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삼양컴텍은 당연히 전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많은 어떤 방산 무기에 보호용 장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호용 장비가 방산의 매출이 늘어나면 삼양컴텍의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양컴텍이 이번에 그 현대 로템에다가 이제 전차를 보호하는 장갑을 갖다가 납품하는데 무려 이제 전년 매출 대비 61%이고 이것은 사실은 그 현대 로템의 K2 전차를 비롯해서 K2 전차가 사실 곳곳에 많이 팔리죠. 이번에는 이제 그 폴란드용 그 전차에 납품하는 건데 다른 맥락에서 또 전차 공급이 필요하다면 삼양컴텍의 어떤 그 매출과 그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장갑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자재잖아요. 예, 예. 이게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건가요? 예, 국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나라의 독점 기업이고 이 아까 말씀대로 이 전차 같은 경우 엄청난 외부의 충격과 고온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
본체를 갖다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이지만 미국이 전수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삼양컴텍이 그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국산화해서 이제 성공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주식 투자할 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하게 보이는 항목 중 하나가 해자이죠. 해자는 뭐냐면 이제 어떤 성이 있을 때 성을 보호하는 참호. 이게 한자로 해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느냐. 내가 어떤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려는데 해당 회사의 이 본질이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가 사실 해자가 있느냐. 다른 경쟁사가 뛰어들었을 때 이 해자가 없으면은 상당히 비즈니스가 본질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이제 사그라지고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해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 삼양컴텍은 이 해자에 해당하는 그 실리콘의 고기술과 바탕으로 방탄용 그 제품을 갖다가 제출을 하고 생산하니까 해자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방산 이런 부분이 해외에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부터 매출이나 주가나 이런 부분이 좀 들썩였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실제로 그랬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3년 전부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론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전쟁 어쩔 수 없이 펼쳐졌다면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 또 국방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동유럽에서 상시 우리나라는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금방 요구했을 때 3년 뒤에 줄게 이런 의미가 없죠. 뭐 당연히 옆 나라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K 디펜스가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하면서 맞물려서 이제 현대 로템의 K2 전체도 같이 팔려 나가니까 삼양컴텍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매출이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주가는 삼양컴텍이 올해 8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년 전부터 상장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있겠지만 올해 8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좀 적게 누렸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매출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 22년부터 23년 사이에 연평균 매출액이 58%가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고스란히 아까 말씀드린 삼양컴텍 말고 다른 곳에서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삼양컴텍이 고스란히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뭐 이런 부분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예. 예. 네. 그래서 현대 로템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이제 항공기를 제작해야 되니까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삼양컴텍의 주요 주주이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카이도 있지 않습니까? 카이도 또 중요한 어떤 주주 통합 매출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삼양컴텍과 현대 로템의 그 주가가 완전히 동조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삼양컴텍이 위에 파란 줄이 삼양컴텍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8월에 이제 상장을 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현대로템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같이 떨어진 것도 비슷합니다. 떨어졌는데 현대로템은 이제 한 8% 정도, YTD가 어제 종가 기준 한 8% 정도의 그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삼양컴텍은 상장하고 나서 한 20% 정도의 이제 마이너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 다시 분들 계실 텐데 아니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현대로템보다 해자가 있다면서 왜 더 많이 떨어졌냐 이게 의문 다시 분들 계실 텐데 현대로템의 매출 비중은 방산도 있지만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KTX로 대변되는 또 이제 그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철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KTX도 사실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당연히 현대그룹의 현대차의 이제 일원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이집트에도 팔고 다른 나라에도 이제 KTX를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산에 대한 어떤 문제나 그 주가가 하락할 때도 또 하나의 축이 되는 이제 철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 로템의 주가가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삼양컴텍은 오롯이 방산만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 보통 센트럴에게는 그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삼양컴텍의 주가 하락률이 더 좀 깊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쏠림 현상인지 아니면 예. 고루 분배가 돼서 어떤 부분이 약할 때 그걸 상쇄할 수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장착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과 주가 내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주가가 안 좋은 거는 방산업종이 안 좋은 거는 어쨌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계속 종전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돈바스 지역 전체를 내놔라. 우리나라 치면 예를 들면 저쪽에 뭐 경상도를 내놔라 이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종전이 쉽진 않은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걸 갖다가 그
어떻게 보면 당근, 어떻게 보면 채찍을 갖다 하면서 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 분위기 안 좋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주가도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산업종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산업종이 PER이 높아지고 주가가 리레이팅 된 이유 중에 하나 무엇이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우방들에도 우리나라, 뭐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야, 니네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 자국의 그 미국 국방비에 의존하면서 니네 국방을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GDP 5%, GDP 대비 5% 정도의 국방비 지출하라는 걸 다국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은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호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날 국군을 행사할 때 우리나라 전체 재정 여건이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국방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방산업종의 수혜를 받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내려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정작 종전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 반등할 여지가 높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호재는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곳에서 우리나라 자국의 영토를 자국이 지켜야겠다는 그 컨센서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이제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방산 분야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과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의 한 축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과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삼형컵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이런 부분도 증설한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에 맞습니다. 따른, 예. 그래서 삼형컴택이 아까 제가 말씀 전체적인 방산업종 봤을 때도 삼형컴택이 올해는 좀 안 좋지만 이제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삼형컴택 스스로도 올해 8월에 무려 200억을 들여가지고 해당 설비를 갖다가 증설할 수 있는 증설할 수 공장을 갖다가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이런 증설한 공시는 사실은 그 주주들에게는 우호적인 공시로 간주가 되죠. 왜냐하면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해서 주주들은 외부 주주들은 모르는 경영진들만의 어떤 내년 매출 2년 후에 매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시죠. 그래서 8월에 이제 구미공장에다 20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한다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어떤 생산을 갖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K2전차에 대해서 더 많은 생산 물량을 가능한데 여기 대해서 한 20% 정도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매출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랑 매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삼형컴택의 이제 8월 달에 증설도 그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외부 공격을 보호하는 데에서 장갑이라는 그런 뭔가 무기가 그 신흥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부분에서 개인용 방탄 헬멧 이것부터 큰 전차의 장갑 이런 것까지 활용 가능한데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받쳐줘야지 향후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네.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형컴택도 당연히 우리나라 방산, 뭐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의존적인 그들이 해외에서 매출을 잘 올리고 잔고를 쌓으면은 삼형컴택의 매출과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삼형컴택이 갖고 있던 이제 그 가장 그 핵심되는 외부형 장갑에 대한 실리콘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기술 수출하거나 외부에다가 이제 파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해당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주로 이제 튀르키예를 비롯한 해당 국가들이 삼형컴택의 이제 제품을 갖다가 수출을 갖다 수입을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된다면 삼형컴택 입장에서는 너무나 의존적인 어떤 하나의 판매 채널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또 다른 이제 판매 채널을 갖다 확보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일단 지금 방산 섹터에서 올 한해 굉장히 중요한 주도주로 역할을 했습니다. 조방원 중에 또 하나가 방산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넓게 방산을 봤을 때 내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거기에 투자 포인트는 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뀐다면 당연히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손절을 하거나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견조하다면 타국에 대해서 야 니네가 이제 무임승차하지 말고 니네 자체적으로 이제 방산과 국방을 책임져라.
이런 기조가 계속되는데 우리나라 방산업종도 사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대로템이 이제 페루에다가 또 전차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했고 특이한 점은 현대로템이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적절하지 않았어요. 적절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이제 페루에다가 최대 규모로 이제 중남미 기준은 최대 규모의 K2 전차를 판매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액도 알려졌어요. 한 2조 원 정도죠. 결국 이런 것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라고 봐야 되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베네수엘라를 갖다 압박을 하면서 거의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기조가 계속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K 디펜스도 역시 내년에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이지만 내년에 1월을 접어들고 또 다른 어떤 모멘트 생긴다면 더 이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은 사그라지느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방산업종과 삼양컴퓨터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앵커브리핑에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스페이스 X IPO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주 이런 섹터가 예. 지금 들썩였는데 하나증권의 리포트의 요는 이런 스페이스 X로 촉발된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이 결국 국내 기업들 방산업체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골자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지 시간이 살짝 남아서 좀 여쭤봅니다. 예. 그 스페이스 X는 당연히 이제 그 우주라는 어떤 방산 항공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무엇이냐면 통신입니다.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그 스타링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경험을 하면서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든 통신을 갖다 차단하면서 그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단기간에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약재가 푸틴에게 약재는 무엇이냐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통신이 그대로 견조하게 유지됐어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또 우주 산업의 이제 측면이다 보시면 되겠고 우주가 또 다르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나도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냉각시키냐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야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자. 우주는 너무나 차갑거든요. 차가워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통신도 되는데 왜 AI 데이터 센터가 안 되겠냐. 그래서 우주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많은 어떤 그 연산작용을 거기서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쿼리라고 하죠.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받으면 뭐가 문제냐. 참 일론 머스크다운 정말 참신하고 네. 혁신적인 반응인데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스페이스 X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IPO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관련된 주가도 최근에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날 갑자기 주가 30% 올랐어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우주도 또 하나의 어떤 AI의 어떤 범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AI에 관련된 주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들으면 AI 시대에 머스크 CEO답게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우주라는 공간이 되게 확장성으로 느껴질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럼 한 가지 더 붙어서 통신 위성 쪽도 좀 받쳐줘야지 그런 게 또 원활하게 그렇죠.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사실은 주목받던 계기는 일반인들, 선진국은 사실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이미 각국이 갖고 있던 인프라를 통해서 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갑자기 이머전시 사태에서는 스타링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통신 산업이 이제는 하나의 꿈, 하나의 사이언스가 아니고 우리의 인더스트리, 우리의 실상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통신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한 그 세트랙 I가 있고 세트랙 I는 사실 우리별을 갖다 만든 그런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생긴 상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그룹이 이제는 우주 산업의 하나그룹 자체의 또 다른 신수정 사업이다라는 맥락에서 세트랙 I를 인수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스타링크로 이제 확인됐고 그다음 아마존과 영국에서 원앱 아시아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본격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넘어서 외교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위성 산업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AI, 우주, 통신, 위성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K 방산 기업이 재가치, 그러니까 재평가 이런 부분을 받는다면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방산 신흥 강자, 삼양 컴테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도 K로 묶여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남몰래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K 방산 내년에도 또 잘 갈 수 있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와 오늘 삼양컴텍 기업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이 17일 미디어데이를 열어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목표로 한 글로벌 확장 전략 등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성현 대표는 향후 5년을 엔비디아 중심이 아닌 새로운 AI 인프라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내년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한 국내 및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5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초 체력을 맡고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있다면 이제 미국에 가든 사우디에 가든 기초 체력이나 레퍼런스가 없으면 예선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예선전을 통과하는 만드는 게 지난 5년일 때 앞으로 5년의 핵심 과제는 여지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메이저 업체 한 군데랑 협업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이 아닌 제3의 중립,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수주 사업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일본이라든가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어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생태계 일원으로서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브리니아를 만들었듯이 다른 나라의 소브리니아를 구축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넌 엔비디아 제품으로, 넌 미국 제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고잉 글로벌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의 특성이 어마무시한 자본이 필요한, 그리고 많은 시간과 레퍼런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지난 라운드 시리즈 C까지 저희가 한 6천억 이상의 자금 조달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청구할 목표를 갖고 있는 IPO, 국내 IPO 먼저, 국내에서 IPO를 먼저 하고 이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미국에 다시 간다, 미국에 다시 상장한다, 듀얼 리스팅을 한다가 저희 현재 CFO랑 재무팀이 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일단 저희는 국내에서 개발된 팀이고 국내 법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리턴백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야 되고, 다만 이게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까지 염두에 둔 플레이를 해야 된다가 저희 팀이 갖고 있는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아직 프라이빗 마켓에서 아직 좀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금 소요 계획 같은 걸 따져봐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열 생각은 있으나 프리 IPO는 아직은 없이 그냥 바로 IPO로 달리고, 대신에 국내 IPO 이후에 해외 IPO까지 연달아서 준비하고 있다.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어제 흐림을 딛고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혼조를 보이긴 했으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 온기를 돌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르드컴과 오라클의 하락이 멈췄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 주도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는 4천선을 회복하며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테슬라 관련주가,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자 오늘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스페이스X 관련주까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탈모 섹터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카지노주까지 전일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탈모 관련주부터 살펴보시면요. 전일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오늘 메타랩스 그리고 TS 트릴리온 같은 종목이 상한가에 근접하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출산 관련주 역시나 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를 시세하자 에르코스 그리고 꿈비 같은 종목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카지노 관련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카지노 인허가 같이 상당한 이익을 생기는 사업을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 공공 영역에 내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관련된 종목들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는 쾌청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진행 절차를 단축시키는 스피드 액트법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더욱 효율적이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그룹주도 오늘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차남과 삼남이 1조 원대의 하나에너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각 자본을 활용해서 삼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자본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이 하나증권에서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 효과로 2026년에는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했고요. 한국 PIM 역시나 이제는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공급사로 전환이 됐다며 특히 감속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감속기는 이 휴머노이드 한 대당 16개가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한국 PIM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하나씩 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제철 주가에 햇살이 들고 있는데요. 미국 제철소 건설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날 공시를 통해서 포스코그룹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투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상장 첫날 더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미스토홀딩스 전일장에서 자사주 소각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햇살 받아가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50억 원의 자금 조달 소식을 전하면서 투심이 고조된 모습입니다. 이상 12월 1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환율이 좀 높네요. 1,4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도 좋은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